네, 1학년 6단원 자원 단원의 요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6단원 처음 배울 때 석유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특히 석유 자원이 이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왜 이렇게 자원이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원이 이동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장 만들기 세 가지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기를 했었고요. 답은 이런 내용이었었죠. 석유 자원, 특히 석유 자원, 근데 이제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편재성이 큰 자원의 경우에 편재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서 이동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석유 자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생산이 안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재성이 큰 석유 자원 같은 경우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수입에 이동이 많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다른 종류의 자원으로 식량 자원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쌀과 밀 자원의 이동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자원의 이동이 더 많은가. 간단히 보기에 둘 다 많은 것 같지만, 여러 세계 곳곳의 이동을 살펴보면 좀 더 진한 화살표의 이동이 많은 걸 알 수 있고, 쌀보다는 밀의 이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죠. 왜 이렇게 쌀의 이동이 적고 밀의 이동은 많은가? 쌀의 이동이 적은 이유는 쌀은 기후가 맞는 곳에서 소비를 하는 쌀밥을 먹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적은 자원은 식량 자원 중에 적은 자원은 쌀이고 밀은 좀 이동이 많은 자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쌀과 밀의 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프에서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했었는데요. 편재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특성이었고 같이 봤었던 특성이 유한성과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편재성은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성과 가변성은 우리가 의미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원의 특성으로서 유한성을 설명하자면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의 반대예요 라고 친구들이 많이 설명을 해줬었어요.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라 이제 대개는 지하 자원의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다.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우리 후추의 예를 한번 들었었죠. 그래서 자원의 특성 세 가지 공부했었던 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우리 자원으로 인한 갈등 공부했었는데 물자원으로 인한 갈등 지역 그리고 화석연료로 인한 갈등 지역 각각 우리가 어떤 지역이 있는지 교과서를 보고 여기에다 옮겨 썼는데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써봤어요. 선생님도 정리를 여러분들처럼 일일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자원으로 인한 갈등 지역은 주로 하나의 하천이 여러 나라를 거치는 국제하천의 경우에 그 상류에 있는 나라에서 댐을 건설하느냐, 뭐 그런 자원을 자기네만 활용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화석연료 중에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로 인한 그런 분쟁이 많았고, 보통 그 개발권으로 인한 분쟁도 있었지만, 바다 위의 국경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상 국경이 불분명한 경우에, 예를 들면 동중국해의 경우 중국과 일본 중에 이제 어디에 어느 나라의 바다인지에 대한 그런 분쟁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 요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가스전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로 인한 그런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지역이 있었다. 뭐 기니만 유역도 있었고 뭐 북극해 주변도 있었고 뭐 여러 지역이 있었었죠. 그런 갈등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갈등 지역의 예로서 우리가 동중국해의 예가 있다. 거기는 중국이랑 일본의 사이에 그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제하천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지? 물자원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생겨난다. 이런 것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강수량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거랑 관련지어서 우리나라의 물고민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물 문제, 물 고민이 이제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느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썼는데요.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기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수량이 많은 그런 계절이나 월에 빗물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여러분들이 댐이나 저수지를 이야기해 줬었는데요. 빗물 저장소, 댐 저수지 같은 그런 빗물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에 쉬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많으면 잘 살까? 우리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었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던 브루나이라는 나라와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탐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단어들 썼는데, 브루나이에서는 주로 무상교육, 뭐 복지, 뭐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았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뭐 산성비, 오염 뭐 이런 단어들이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자원이 많다고 해서 석유가 많다고 해서 둘 다 잘 사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원이 많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에도 봤고, 자원이 많아서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잘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에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런 자원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나라의 사례도 한번 살펴봤었죠. 대표적으로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예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런 자원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고요.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거나 절약을 하는 거라거나 알뜰하거나 뭐 이런 거랑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착한 소비라고 얘기했고, 착하게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부를 하거나 절약을 한다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내용이지. 우리가 소비활동,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런 돈을 쓸때 같은 종류의 물건이 굉장히 많을 때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예처럼 이제 도덕적인 기업의 물건을 산다, 또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산다, 또는 가급적이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한다.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지. 커피의 예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뭐다, 그리고 공정무역이 뭐다, 윤리적 소비가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이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셔도 좋고, 사회적 기업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회사의 운영을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영상을 살펴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었고, 지식 채널의 행복한 불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거에 원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던 그런 발전 방식, 그래서 독일의 비일 지방에서 포도로 유명한 우리 강화의 양도 지방이랑 비슷한 그런 비일에서 주민들의 반대 운동으로 포기했던 발전 방식이 뭐였는지, 원자력 발전이었다라고 하는 거. 원자력 발전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발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다른 방식의 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었다 하는 내용이 이런 행복한 불편의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우리 지역에서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조력 발전이었고, 그러나 조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나름대로 있었죠. 갯벌 생명체에게 피해를 줄 거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마구 개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크죠.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썰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한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같은 그런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조력 발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이 없거나 매우 적을 것 같은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면 좋을 그런 청정 에너지 자원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입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 외에도 뭐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청정 에너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육단원의 선생님이 선정해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